안녕하십니까. 명정이TV 조병길 집사입니다. 명정이TV 역태현입니다. 예. 6월달 명정이 세습 만료일로 이후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7월 16일 재판을 기대를 하면서 조금 방송을 7월달 원래 초에 했었는데 좀 미뤄왔었습니다. 근데 좀 다들 아시다시피 재판의 결과가 좋고 나쁘고로 얘기할 수 없는 연기라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와가지고 좀 허탈한 감이 좀 있긴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또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재판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그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대기하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제 세습 반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생들, 기자분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만큼은 결판이 나겠구나 하고 굉장히 좀 자리를 거의 떠나지 않으시는 상태에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언론 보도가 나오기로는 이제 오후 4시 안팎으로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와가지고 저도 되게 재판 결과를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4시 한 3-40분쯤까지는 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중간에 쉬러 나오셨던 거였는데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온 줄 알고 이제 기자분들이 다 이제 달겨들어서 재판 결과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는 그냥 쉬러 나왔고 재판 결과는 한 오후 8시쯤 넘어서 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일단 철수를 했는데 이제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8시 40분쯤이었던가요? 아무튼 그때쯤에 결과를 못 내렸다. 또 뭐 8월 5일에 재판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그 기자분들도 물론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아침 10시부터 거기서 대기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체력적으로도 힘든데 연기라는 또 결정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장신대 학생들이 당시에 너무 이제 허망한 마음에 또 이제 좀 굉장히 항의하는 모습들도 발견이 됐었습니다. 저도 뉴스로 봤는데 일반 언론사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던 카메라 마크만 봤더라도 JTBC 있었고 KBS를 제가 봤고 일반 언론들까지도 그렇게 관심을 갖는 사안이 돼버렸어요. 명성교회 그렇죠. 그 세습에 관련된 이 재심 판결이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오랫동안 일반 언론까지 관심을 갖는 그런 사안이 있었는가 참 창피하기도 하고 반성도 많이 되고 그만큼 또 이 명성교회 이슈가 그 일반적인 교회 이슈라고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이슈로 보는 게 맞겠죠. 여기서 잠깐 명성교회 관련된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한번 같이 좀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신일철 주구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는 7명입니다. 신일철 주구미 당장 배상해야 할 금액은 7억 원이지만 한일 양국 사이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후폭풍을 예상해 배상 불가 판결을 내렸다면 7명은 배상을 받지 못하겠지만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파장을 의식해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의 판결을 미룬 사건이 바로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당시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사법농단을 거론한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에서 비슷한 맥락의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은 지난 16일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과 관련한 판결을 내리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5일로 미뤘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 재판의 핵심은 은퇴하는 담임 목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난해 103회 총회에서 이 문구에는
은퇴한 담임 목사도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총회 재판국의 재판은 은퇴하는 담임 목사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103회 총회에서 내린 결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총회의 결의로 지난해 9월 새로 구성된 재판국이 10개월이 지나도록 명성교회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눈치보기라는 비판은 재판국이 자초한 것입니다. 재판국원들은 명성교회에 대한 판결이 미칠 파장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판국원들이 명성교회 측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통합교단에서 가장 큰 명성교회의 압력과 그 판결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 판결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총회의 결의가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판결이 미칠 파장을 고민하며 판결한 것이 아니라 법대로 했습니다. 통합재판국이 압력과 파장을 고려해 판단한다면 이는 법 정신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명성교회가 총회를 이겼고 그 수치스러운 결과에 앞장선 사람들이 총회 재판국원이라는 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CBS 뉴스 논평에서의 주목할 만한 점은 여기서 이제 비유한 거를 보자면 명성교회가 이제 일본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리가 사법농단을 했던 그 세력이 총회 임원회, 총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들이 한국 교회 또는 세습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서울 동남노회라든가 여러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어쩌다 명성교회가 이제 이런 비유까지 받게 됐는지 참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이 논평을 보는 순간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본에 비유되는 지금 현 상황이 그냥 굉장히 적나라하게 지금 현재 명성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거를 굉장히 원색적으로 드러낸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명성교회가 한때는 제가 나름대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명성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강제로 이제 침략을 했던 나라, 제국주의였던 그런 나라에 비유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참 와닿는 비유였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힘의 논리로 계속해서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과연 이게 신앙이라는 관점, 종교라는 관점으로 과연 명성교회가 처신하고 있는 것인지 깊이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밖에도 지금 또 JTBC에서도 그 다음 날 무려 3곡지 이상을 다루면서 11분 동안을 뉴스로 편집을 다뤘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3.1운동 당시에는 선비였으나 만세운동에 참여하다가 옥에 갇힌 뒤에 감옥에서 신앙을 접했습니다. 뒤늦게 목사 안수를 받고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목회를 시작했죠. 이원영 목사, 시대에 순순히 따랐다면 목사로서 평탄한 인생을 걸었겠지만 그는 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장로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조선장로호라는 이름의 전투기까지 헌납했던 시기,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그는 교회에서 쫓겨난 것은 물론이고 교단에서 출교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산골짜기에 들어가 그 암흑의 시절을 보낸 이후에 여운형 선생은 물론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그를 찾았으나 그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흰 두루마기 차림으로 전국을 순례하며 교단을 재건하고자 했고, 그렇다고 신사참배를 강행한 교단 지도부를 공격하지도 않았던 종교인의 품격.
그는 한국 개신교의 자부심으로 기억됩니다. 등록된 신자만 10만 명이라는 교회. 퇴임하고 2년 후에 아들이 자리에 앉았으니 세습이 아니라고 버티는 이 대형 교회의 억지식 교회법 논란은 오래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른바 막말 목사가 원래 교회는 정치하는 집단이라는 강변으로 논란을 불어일으켰죠. 그들이 개신교인 모두를 대표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들로 인해서 불거진 교회의 갈등을 지켜보는 평범한 교인들의 자존심은 어찌해야 할까? 신사참배로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권력과 금전과의 타협을 마다한 채 신념과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던 이원영 목사. 그때의 교회는 신사참배로 무너졌다지만 지금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손석희 앵커의 앵커 브리핑은 항상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그 멘트가 있는데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신사참배보다 더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 당시는 이제 총칼로 무장한 일본 세력들이 겁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맥락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변명도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의 현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사의 치욕의 역사로 나눌 수밖에 없지 않나. 가장 치욕의 역사, 아마도 한국교회가 출발한 이래 가장 치욕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일에는 사실은 다 원인이 있고 또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명이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아무리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해도 돈이라는 거 말고는 도대체 뭘 가지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지 잘 떠오르지가 않고요. 과연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돈에 굴복을 해야 되는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됐는지, 또 우리가 사랑했던 명성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는데 이바지를 하게 되었는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의 총회 재판국에 돌아가는 상황과 그 다음에 또 2달 후에는 백사회기 교단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뤄질 일들과 또 우리가 어떤 대책에 대해서 통합 목회자 연대의 이길주 목사님께서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한 번쯤은 좀 들어볼 만한 글이라고 생각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이길주 목사님과 잠시 통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목사님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캄보디아에는 어떤 일로 가셨어요? 예, 선교 활동 때문에 선교팀 예. 데리고 지금 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시간 많이 없으실 테니까 짧게 그냥 여쭤보는 걸로 바로 진행을 하면요. 그냥 현재 그 총회 재판국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썼고 또 많은 네. 사람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재판국에서 어떤 긍정적인 결론을 기대하는 건 어려운 수순이 됐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들이 지난번 보여준 태도만으로도 네.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고, 네. 또 지난번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재판국의 직무유기죠. 네. 직무유기에 해당할 정도의 사안도 없는데 그랬다면 어떤 요인으로 인한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재판부로서의 사명을 토철히 감당하지 못했거나, 그래서 다 자격 없는 그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8월 5일 다시 재심 재판을 마지막 그때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결론이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역시나 연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뭐 2명도 중간에 퇴장하셨고 네. 또 한 분은 이전에 사퇴를 하셨고요. 뭐 전에 듣기로는 사퇴 요인이 또 명성교회에서 거부를 했다고도 들었고요. 네.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 이미 8명 이상 종족수 확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8월 5일에 그들이 결정 내리는 것이 사실 뭐 연기든 어떤 결과든 이제는 우리가 재판국의 기대를 가지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네. 좀 창피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나 어떤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봐주는 것이 네. 이제는 정말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재판국이 그 글 쓰신 거를 보면은 저도 이제 많은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재판국이 재심 재판에 있어서 세습을 용인하는 결과로 낼 가능성, 즉 표결에서 8명 이상을 확보한 것 같아요. 근데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이유였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재판국원이 아니니까 자세히 알 수 없겠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냥 상황만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두 분이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있었고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주심이었던 그 오양선 주심 재판국원께서도 이제 대학생과의 대화에서 그런 친명성격으로 왠지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국장께서 보여주는 그냥 태도면을 봐서는 그분 입장에서는 뭐 크게 아쉬울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누가 어떤 의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런 것이 재판국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측면이라서 이제는 우리 통합교단이 총회 재판국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교회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8월 5일 날 그 재판을 또 다시 연기를 해서 총회로 넘기거나 아니면은 그날 세습을 용인하는 결과를 내렸을 때 백사회기 총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사회기 총회 때 8월 7일 그 재판 결과를 뒤집어지 않습니까? 총대들이 그것처럼 재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백사회기 총회에서 다시 한번 일종의 가부를 묻는 식의 투표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뭐 저도 이 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예. 이번 재판은 재심 재판이었잖아요. 예. 이 재심 재판으로 결정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04기 총회에서 지난번 103기 총회에서처럼 그런 결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재판국원들이 결정하는 결정은 오히려 조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오히려 이제 완전히 반반을 나누는 세력화하는 그런 싸움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재판국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연기하면 했지 자기들의 이름을 그런 오점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103기 총회, 그러니까 이제 총회가 헌법 해석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총회 헌법에 명시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103기 총회에서 명성교회 관련 해석했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바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재판국에서
그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 해석을 한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결정을 낸다.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건 무리수죠. 또 예.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불명예가 될 것 같고.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문제가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분들이 행하는 것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방향성으로 흐른다면 이후의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만은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인원이 충분하고 힘이 있다면 밀어붙여서 결정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땐 그건 무리수인데 그들에게는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그 9월 말에 있을 이제 백사회기 총회인데 그때 총회를 위해서 이제 명성이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이제 해왔던 걸로 소문이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 세습을 반대하고 있는 여러 사람과 단체들은 이제 어떤 거를 또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그 백사기 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미리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되든 네. 우리 통합총회를 벌이는 것은 그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성의 결과보다 네. 더 나쁜 결과를 낳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통합총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예.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재판국에서도 그런 판결을 내리고 백사기 총회에서도 그 소문에는 지난번 103기에서 200여 명 부족했으니까 이번에 총대 200여 명 보충해서 가면 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걸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설사 그렇게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이런 교단 못 있겠다라고 나가버리면 그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열어주고 이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그런 슬픈 결과를 낳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상관없이 일단은 통합교단 안에 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함께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백사기 총회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노회에서 총대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좀 누가 어떻게 나가는지 관심을 갖고 또 총회가 시작하면 작년에도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총회 현장에서 소리를 냈고 네. 또 원격지에 있어도 서로 의견을 모으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네. 이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건강히 잘 들어오시고요. 예, 오시면 한번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예, 이규주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가지고 통화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사회기 총회도 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이미 1년에 걸친 시간 동안에 명성교회에서는 아마도 많은 준비를 좀 한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그 통합교단의 총대분들께서 그런 회의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주신다면 정말 이 통합교단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긴 하겠는데 좀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상황일 것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이 백사회기 때 명성교회 소나기에 총회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좀 작전이라든가 전략을 좀 잘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작년 백사회기 총회를 거의 제가 3일 동안 라이브로 지켜봤었는데 통합교단 자체가 만만한 곳은 아니긴 합니다. 예, 아무리 명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유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어떤 그 굳은 심기나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제가 작년에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많은 노력과 기도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만약에 백사육이 총회까지도 세습이 인정되는 이제 모양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미치는 한국교회 영향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약에 백사회 총회까지 이제 명석교회 세습 찬성 쪽으로 결론이 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때야말로 이제는 명확하게 한국 교회사의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록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참배는 이것에 비할 바가 아닌 것 같고, 내부에서 스스로 문제가 되어서 내부에서 발생해서 정말 내부에서 완벽하게 무너지는 그런 현상으로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뭐 강요에 의해서 세습 찬성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말 한국교회에서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억에 남을 것이고, 그냥 한국교회사만으로 그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지난 홍콩에서 있었던 홍콩 민주화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 안티 이랩이라고 해서 이제 송환을 금지하는 이제 시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분명히 그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런 정근대적인 일이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정치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자랑스러운 국민성을 이제 존중받고 있는 국가인데, 교회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완전 정면으로 반대로 정근대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뭐 세계적 망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외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한국 자체의 위신도 상당히 깎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끝날 사건은 아니고요. 교회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끼쳐온 영향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추어 봤을 때 한국 자체의 이미지를 완전히 갉아먹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 교인들로서는 더더욱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가 미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사실 목회자나 신학자들이나 신학생들은 하고 있지만, 이제는 교인들까지 완벽하게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대로 하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세습 인정,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느냐 라는 문제까지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조금 좀 몸에 와닿는 얘기를 한번 좀 해보면, 김하나 목사는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참. 네. 저도 한때 대학부 선배로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 되지 않을까. 우리 정광훈 목사를 얘기할 때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빤스 목사. 네. 이게 한번 따라붙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선행을 해도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정광훈 목사는 선행이 아니라 계속 악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심각해지긴 하는데, 그때마다 희화화가 되면서 사람이 그 나이 먹어서까지 참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는지 불쌍해지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말로가 참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김하나 목사가 지금 이제 아직 50이 안 되는데 은퇴하는 날까지, 또 은퇴해서 이제 앞으로 살아날까지 적어도 20년, 30년이 남아있거든요. 세습 목사라는 수식어는 앞으로 30년 이상을 따라다닐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뭐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될 거고요. 한국교회의 이 문제가 결국은 다 세습으로 터지고 있거든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자기 아들이 아니면 많은 비리를 덮을 수 없는 문제, 또 내 아들에게 불을 물려주고 싶은 인간적인 욕구, 하나님은 사라지고 예수님은 사라진 그 문제가 다 세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자식에게 자리를 물려주면서 명성교회를 근거로 들 겁니다. 그때마다 김하나 목사, 김성한 목사의 이름은 거론될 거고 그들도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라는 얘기가 1, 2년 만에 사라지지 않아요. 웬만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는 1년이 안 가서 다 잊혀지지만 이 이슈는 평생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명성교회는 오명을 계속 유지하게 될 거고요. 그 어떤 돈으로 사회적인 명분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도 회복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말씀하셨지만 명성교회에서는 이미 젊은이들이 많이 이탈을 했고요. 네.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이 이탈하는데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이가 이탈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나이가 많고 젊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성사회로부터 멀어짐을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기도회, 연합기도회 때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던 좌담회 때 들었던 얘기인데 가장 종교, 한국의 기독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급팽창하면서 때로는 군사정권에 빌붙는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왔던 거는 한국의 지성사회가 등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명성교회 세습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지성사회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네요. 정말 지성사회가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짚어주지 않으면은 개선이나 개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둔화되고 정말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정말 마음에 와닿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뭐 세속적으로 너무 얘기하는 것 같은지 모르지만 종교를 이끌어가는 건 사대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로 치면은 목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목사를 양성하는 곳은 신학교인 거고요. 신학교에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뭐 신학교에 뭐 깡패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신학교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만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학교가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는 등록금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경쟁률이 떨어지면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후계자,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후계 구도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끔찍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성사회가 등을 돌리면 지적인 사람들,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장로가 되고 싶어 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급속도로 비리가 확산될 거고요. 한국교회는 이미 많은 재산과 부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누구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공동의 교회 재산인 상황이거든요. 많은 불의한 세력들이 교회를 덮치게 될 거고요.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서 급속도로 20, 30년 사이에 쇠퇴하는 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교회의 쇠퇴가 이 명성교회 세습 사태로 인해서 시발되지 않겠는가라는 참 걱정스러운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희가 명성교회 교인으로서도 그랬지만 그런 책임감으로 명정위가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해왔던 것인데 남은 백사회기 총회까지 2달간의 기간에 저희가 남은 그 총력을 다해서 하여간 총대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의 변곡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막아야 하니까 막아야 한다. 그것도 뭐 물론 유효합니다만 이런 역사가 한국교회에 남아서는 안 됩니다. 제발. 저는 총대분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고요. 한국교회에 이런 치욕의 역사가 안 남도록 제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둘러싼 여러 그 주변국들의 정세라든가 남북관계, 북미관계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다들 느끼실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 통합교단도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명성교회 세습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변화보다는 다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많이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지금의 이 세습 사태가 올바른 결론을 내게 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